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이제 선거가 이제는 불과 25일, 30일이 안 되게 남았네요. 그래서 아주 격전 중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트럼프가 경합주, 특별히 이제 미시간, 그리고 펜실바니아에서 이제는 플리핑, 이제 경합주에서 이기고 있다라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all 그 뭡니까 인기도 투표는 55대 43으로 트럼프가 압승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보태서 트럼프가 자기의 중요한 경합 지역인 뉴욕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뉴욕주는 엄청나게도 이제는 민주당, 이제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좌양성이 있는 도시죠. 근데 거기서 트럼프가 압승을 준비하는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공을 했는데 10월 27일 날 그 유명한 메디슨 스퀘어에서 이제 그가 이제 랠리를 하기로 이제 부킹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선거가 11월 5일이죠. 거기 11월 5일 중에서 한 7, 8일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트럼프가 메디슨 스퀘어라는 아주 결정적이고 미국에 있는 아이콘에서 이제는 랠리를 하겠다고 부킹이 끝났다고 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발표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트럼프가 압승을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죠. 메디슨 스퀘어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12월 31일 날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기념을 하는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 메디슨 스퀘어에서 트럼프가 10월 23일 날, 10월 27일 날 마지막 랠리를 중심으로 선거 약 일주일을 앞두고 이제 랠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가 항상 외친 대로 지금은 too big to rig, 즉 뭡니까? 압승으로 절대로 선거에 그 개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딴 데가 아니고 텍사스도 아니고 플로리다도 아니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런 레드 스테이트가 아니고 완전히 블루 리버럴 스테이트 뉴욕에서, 그리고 거기 다운타운 핵심에서 10월 27일 날 트럼프가 랠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는 11월 6일 선거에 대비한 이제는 프리루드, 내가 이제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라는 발표로 보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우리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워낙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번의 탄핵이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약 90번의 기소가 있습니다. 범죄자다 하고 이제 기소가 계속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는 그 말라고가 이제 어택을 받았죠. 그래갖고 이제 갑자기 와서 뭐 영장을 가지고 와서 수색을 하겠다. 가택 수색. 그다음에 두 번의 저격 시도. 이런 엄청난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압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것을 압승을 하면서 우리가 그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그 민감한 서브젝트를 이제 누가 이제는 만져줬냐 하면은 우리 그 민주당이었던, 오랫동안 민주당이었던 RFK, 전통적으로 민주당이었죠. 그 RFK가 이제 많이 만져줬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RFK의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한 2주 전에 여러분께 알려드린 바 있죠. 그 중에 뭐 대부분 우리 파마를 대적하는 이제는 그 정책, 국민 건강 정책, 국민 복지 정책,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언론 정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밀리와 국민을 보호하는 우리 뭡니까? Make America Healthy Again 무브먼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언론이 우리를 강제로 통치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정책.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국경 정책이죠. 국경을 막아서 이제는 자국 국민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의 직장을 보호해야 한다
하는 이제 정책을 얘기했습니다. 또 그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하나는 자국 위선주의.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외국에 가다 돈을 쓰지 말고 자국 국민을 위해서 쓰자는 정책을 RFK가 이제 가려운 데를 이제는 긁어줬죠. 왜냐면 본인이 말하면 워낙 어택을 많이 받으니까 RFK처럼 very articulate하고 변호사의 입장에서 또 정책을 만들어 온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트럼프는 정치의 경험이 약 4년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는 정책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트럼프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이제 보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한 정책 중에서 여러분 다른 대통령이 못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항상 제3차 대전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거기에 있는 캐피탈을 저기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줬다. 이게 이제 201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기념으로 해서 만들어졌죠. 이것도 대단한 역사적인 일이죠. 그다음에 또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골란 하이트가 이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것을 이제 트럼프가 2019년에 이스라엘의 퍼머넌트 테리토리로 만들어 주었다 하는 면에서 이제는 그 뭡니까? 그 중동에 시작된 3차 대전의 시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미국이 시작한 이제는 그 이라크에 대한 그 침공이죠. 이라크를 미국이 2003년에 침공했는데 그때서부터 3차 대전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2003년에 시작된 이라크의 카다피 이라크의 그 사담 후세인의 리무벌은 무엇을 만들어줬냐? 그와 같은 강력한 독재자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중동의 파워의 베큐음이 왔죠. 그래서 아이시스를 비롯한 많은 테러, 즉 뭡니까? 게릴라 집단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동은 사실은 기름으로 부자가 되기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 유목민으로 된 사회이기 때문에 직장이 많이 없죠. 인더스트리얼라이즈가 안 된 네이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대부분 돈을 주는 부대, 즉 밀리시아, 뭡니까? 우리가 일명 말하는 게릴라 부대에 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또 보호를 받으며 또 먹을 것과 이거 공급받는 대단한 조직이죠. 그 조직 특히 ISIS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굉장한 독재적인 파워인 사담 후세인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힘의 공백이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는 골란 하이시라는 고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는 그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받기 굉장히 쉽게 되죠. 전략적으로 보너러블하다. 그래서 전략적인 위치를 확보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2019년에 일어났죠. 근데 뭐 대부분 여기 교회를 다니신 분을 알겠지만 이 골란 고원은 아모리 족속이라는 그 족속들이 살던 땅으로서 굉장히 헤르몬 산에서 나오는 물로 풍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소고기 바산의 황소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곳을 차지하는 것은 뭡니까?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밀리터리 우선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밀리터리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넘겨줬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그동안 굉장히 그 서로 디베이트의 안건이 되었던 그 어보션 문제 이제 1973년에 패스되어서 로드 버스 웨이드가 이제 플리핑 됐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서포트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트럼프가 굉장한 일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애드한다면 이제 국경을 다시 이제는 막겠다. 막겠다는 게 무엇이냐? 합법적인 이민만을 허락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외교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것이죠.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의 그 관계, 이스턴
또 웨스턴 헤제모니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국 같은 안보가 가장 중요한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략적인 그 포지션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께 잠깐 저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트럼프가 특히 대통령이 되려고 함으로 할 때 지금 최근에 사실은 우리 저번 주에 올려드렸듯이 허리케인이 두 개나 왔죠. 하나는 헬렌이고 하나는 밀튼이 왔는데 헬렌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가 이제 굉장한 어려움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빼먹어서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 그 지금 아직 이재민이 엄청나게 많고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요. 시체가 질비하게 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백 그래서 빨리 그 죽은 사람들이 썩어 나가기 때문에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모자란다고 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지금 서플라이가 모자란다고 하는데요.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떴습니다. 팟캐스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최근에 뜬 사람이 하나 있죠. 베니 존슨이라고 베니 존슨이 그 누굽니까? 지금 최근에 그 인터뷰를 하나 공개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카멜라가 지금 현재 C-17이라는 군 부대를 오더해갖고 지금 현재 우리 이재민들에게 나눠줄 모든 식량, 물, 담요를 비행기에 실으라. 그래서 C-17이라는 비행기에 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륙할 마음이 없이 이륙을 한 번도 못했다고 하네요. 이것이 이제 샨이라는 또 팟캐스터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하고 저도 그분한테 라디오 인터뷰를 한번 한 바가 있는데 샨하고 또 이제 베니 존슨이 또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 네트워크에서도 지금 현재 또 커버가 됐더라고요. 근데 뭐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정보가 인터넷에 특히 그 유명한 팟캐스터들 사이트에 올라온다는 것은 카멜라가 사실 미국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의 재해에 대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시한다는 면에서는 이 선교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금 곤란을 겪고 있고 아직도 고립된 상태에 있으며 아직 물이 다 빠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또 많은 지원과 또 기도 또 그리고 그 패밀리 중에서 노스캐롤라인에 살고 계시는 분들 한국 교회들 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밀튼이 왔었죠. 그래서 밀튼이 와갖고 이제 많은 분들이 밀튼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한번 플로리다가 hit by this hurricane, 헬렌에서 허리케인을 당하고 나서 또 한 번 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엄청나게 히팅을 했는데 다행히도 사망자는 2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로는 그래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수해민 그 수해 피해자가 한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전기가 없어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플로리다에는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이주를 하셨기 때문에 한국 분들의 이제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과 트럼프의 그 행동은 어떠냐면 노스캐롤라이나의 이런 그다음에 플로리다에 그다음에 이런 조지아에 그 헬렌이 오면서 즉각적으로 자기가 현장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며 또 자기의 호텔을 일하는 사람에게 양보해주는 그런 것을 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미미송은 트럼프 편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 아침에도 어떤 저한테 소중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사람은 인성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참 웃었습니다. 트럼프만큼 이 미국을 위해서 공헌한 대통령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미국 사람들의 발전을 방해하는 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frivolous laws, 쓸데없는 법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마니터하고 감시하는 법들을 이제는 100개를 없애고 1개를 새로 만드는 simplify하는 정책을 썼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또한 이제 흑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이제 그들에게 잡을 창조하며 장학금을 제공했죠. 그런 면에서는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쇼로 할 수는 쉬워요. 하지만 정책적으로 그런 정말 훌륭한 많은 일을 이루어냈고 또 중동에 나오는 3차 대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힘을 보태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서방 편인데 사실은 yes and no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저기 뭡니까 5월 14일 나라가 생긴 이후로 다음 날 직격적인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유엔에서는요 대부분의 그 레귤레이션 그 오르디넌스를 통과합니다. 근데 100% 중에서 대 90% 이상이 이스라엘 관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엔타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서방이 이스라엘을 편이다. 이거는요. 껍데기만 그렇지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친구가 없어요. 중동에도 친구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는 서방에도 사실은 친구가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이제 미국과 서방이 지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항상 divide and conquer 해겔리안 변증법으로 두 쪽을 다 지원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란이 우리 지난 10월 7일 날 작년이죠.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격이 그때도 바로 직전에 이란에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공급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항상 자금이 이동한다는 걸 보고 우리가 그것을 현재를 판단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하고 그 이스라엘의 그 전쟁은 워낙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여러 번 가봤지만은요, 사실 그분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인구의 약 20%가 아랍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랍과 이스라엘은 사실은 사촌지간이죠. 형제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 그것을 순이라고 그러는데 순위의 그 이슬람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서 살고 있고 또 좋은 기업을 갖고 있고 또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양쪽 다 에너미에 쌓여 있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작년 10월 7일 그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자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제 하즈볼라까지 어택하면서 전쟁이 일만 일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여기까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트럼프가 2018년과 2019년에 전략적으로는 굉장한 손을 들어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실은 평화가 유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종교적인 이유로 지난 10월 7일 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즈볼라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 하즈볼라를 이기를 힘겨운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란이 10월 1일 날 공격을 했죠. 근데 10월 1일 날 공격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방어망 그러니까 아이론 돔이 뚫렸습니다. 굉장히 보너러블하게 됐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를 갖다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장된 표현은 아니고요. 절대로 이제 이스라엘 놓고 이제는 전쟁이 점점 전운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eanwhile, 미국은 지금 미국과 서방은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자국 우선을 하면서 미국이 다시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힘을 되찾자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들으면서 무슨 것을 느끼십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그 누앙스는 무엇이냐면 아메리카가 더 이상 옛날처럼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죠. 위대함을 뺏겼다. 위대함을 다시 찾아야 된다. 위대함을 찾기 위해서는 그날의 sovereignty, 독립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글로벌리스트로서부터 alienate. 글로벌리스트, 글로벌리즘은 뭐니까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아이디어이죠. 그 포스트 워 아이디어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메리칸의 팔리시 1945년서부터 미국을 지배해온 다미넌스 팔리시서부터 자기는 이제는 탈퇴하겠다. 나토로부터 이제는 자금을 줄이겠다. 유엔의 자금을 차단하겠다. 줄이겠다. 이것은 뭡니까? 글로벌리스틱, 웨스턴 센트릭 글로벌리스틱 아이디어에서 자기는 뒤로 빠꾸하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에는 인구가 너무 많고 생산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다 노동력이 싼 중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미국 자체가 위태위태한 이 상황에 있어서 브릭스가 막 올라가는 상황에 있어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700개의 기지를 가지고 문어다리처럼 뻗을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을 다시 강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미국이 강화되면 이제는 어떤 샘플이 생깁니까? 이제 뭡니까? 컨스티튜셔널 미국이 유지되면서 모든 나라에도 미국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겠죠. 이런 자신감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사실은 아프리카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아프리카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께 말씀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하는 외교 정책은 단순히 미국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디렉션, 미국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외세를 진단하시는데 참고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쳐들어갔죠. 그래서 러시아를 쳐들어가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지금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고 이제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발표를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물론 이제 전쟁을 재밌다고 표현하기에는 뭐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가 굉장히 전략적인 압승을 거두고 있음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약 14,500명의 그 우크라이나 병사가 7일 만에 이제 붕괴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전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킨젤이라는 하이퍼소닉스라는 미사일을 가지고 되게 발리스틱 미사일 가지고 이제는 그들의 기지를 파괴하고 뭐를 파괴했냐? 전기, 기름, 가스 같은 거 후방을 파괴했다. 후방을 파괴하면서 그들의 뭡니까? 그들이 이제 전쟁을 디모럴라이즈 시키는 거죠. 후방이 없어지면 기름이 없거나 혹은 뭡니까? 가스가 없거나 그다음에 뭡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죠. 차를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이겼다는 것을 지금 현재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러시아의 허허 벌판의 커스크라는 데는 사람도 별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를 이제는 우리가 주요 이제 그 뭡니까? 유럽의 용병들 용감하고 훈련이 잘 된 용봉을 가지고 쳐들어갔죠. 그 서방이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쳐들어갔지만 이거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서방 대 러시아의 뿌락지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갔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디피트 당하고 있죠. 그래서 컬스케 약 두 개 타운이 다시 러시아로 회복되고 그다음에 도네스크 에는 또 타운이 4개가 다시 탈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익숙한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3번 동안이나 러시아 영토였을 때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서툴지 아니하고 침략자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그 대처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나폴레옹 때도 그랬고 독일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서방이 러시아에 쳐들어가서 이긴 적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무기가 있지만 동장군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겨울이라는 무기. 그다음에 영토가 너무나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군과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유럽에서 최고의 군대와 또 용병과 또 최고의 테크놀로지와 막대한 땅을 갖고 있는 굉장히 우수한 나라죠.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패배를 당하고 있다. 이건 승리가 이미 계산된 전쟁인데 2년 동안 지속돼도 2년 거의 지금 3년 돼가죠. 2022년 2월 달에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벌써 2년 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2년 반 넘는 동안 사실은 크리미아 반도 북쪽으로는 이제 모든 영토가 누구한테 속했습니까? 이미 이제 러시아에 지금 현재 뺏긴 상태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탄불에서 만든 그 잠정적인 평화 조약을 비토를 보리스 존슨이 놈으로 말미암아 약 지금 60만에서 70만의 젊은 군인이 사살되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뭐 기계는 사오면 된다 그러지만 사람 군인을 하나 만드는 데는 미니멈 25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년이란 세월을 투자한 약 70만 명, 60만 명의 군인들이 지금 없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어리석은 전략으로 말미암아 러시아를 컬스크를 쳐들어갔죠. 근데 거기는 벌판이에요. 벌판에 군대가 있으면 합니까? 타격을 하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의 체면을 살리는 그런 침략인데 러시아는 이거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잖아. 그리고 뭐 군인을 다 글로 옮겨. 뭐 이런 전략을 쓰지 않고 전략적으로 크리미아 반도 남쪽 도네스크, 돈바스 쪽을 계속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강의한 것은 그 동서 헤게모니의 전쟁에서 서구는 워낙 똑똑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금융을 가지고 있고 전략적이고 그 해양 문화의 우수한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대륙 세력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자원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항구 봉쇄가 필수적이다. 그러려면 발틱 지금 뭡니까? 우리 그 뭐야 그 폴란드 북쪽에 그 에스토니아 접수 이거 끝났죠. 전쟁 시작하자마자 에스토니아는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흑해 거기 뭐가 있냐? 크리미아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요 남부 확보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나토가 계속해서 CIS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접수를 다 했죠. 지난 20년 동안 1991년 이후에 접수를 해왔습니다. 마지막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왔어요. 이제 우크라이나는 모스크에서 약 2,000마일인가 2,000킬로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거기다가 ballistic 미사일을 갖다 놓는 경우에는 모스크까지 이제 3분 50초 안에 뭐 즉각 박살을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는 디펜스로다. 우리 그 뭐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나토와 점점 물이 목을 좁혀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어전을 시작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방어전이라는 것을 누가 처음에 폭로했죠? RFK가 폭로했습니다. RFK가 어떻게 폭로했죠? 2014년까지 지금 현재 가짜 정부, 프락지 정부를 유럽과 미국이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 있는 그러니까는 그 민주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디포즈하고 자기가 원하는 프락지 대통령을 만들어 놨다. 이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RFK 지금 트럼프 캐비넷의 1등 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경험. 오늘 벤스 대통령도 부통령도 사실은 경험이 적죠. 이제 세네터가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4년밖에 안 되죠. 그래서 4년 동안 하고 둘 다 6년 동안 배운 것을 덮해서 거기다 누구를 집어넣었으니까 40년 동안의 베테랑 폴리티션 RFK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RFK가 폭로한 단정 두 가지의 엄청난 판도라의 박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국에 있는 Military Industrial Complex가 전쟁을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파마가 이제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이 두 가지 엄청난 도전을 했죠. 근데 트럼프가 이걸 동의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이제 회장이죠.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뭡니까? 인수인계라고 하나요? 한국은 대통령이 됐을 때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이제 RFK입니다. 그래서 RFK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제는 그 일이 폭로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있는 UN 대회에서 총회에서 미국, 소련, 러시아, 지금 러시아죠. 외무부 장관이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민스크 조약을 계속 어기면서 우리를 목을 졸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어전이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요 아무도 반격할 사람이 없지요.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럴까요? 이것은 헤제몬 전쟁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옳다. 유럽이 나쁘다. 유럽이 옳다. 러시아가 나쁘기 전에 이제 두 개 헤제모니가 공존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러시아가 최근에 발표한 것은 지금 가보니까 킨잘 그 뭡니까 그 슈퍼소닉스 마하 5에서 뭐 7, 뭐 8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걸 갖고 전략적인 후방을 다 파괴했다. 이건 뭐 전쟁 끝날 때가 다 가까웠다는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러시아하고 이제는 그 유럽하고의 하스타일 관계가 계속되면서 첫 번째 손해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실 유럽이에요. 저번 주에 제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는 독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터키를 통해서 모든 가스라인, 유럽을 하는 가스라인의 수혜자인데 러시아로부터 오는 싼 기름의 서플라이가 끊겼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전쟁에서 이제 발을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거기에 때 맞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유럽이 러시아에 있는 생션을 대항해서 지금 브릭스가 일어나고 있죠. 브릭스는 카잔에서 다음 주에 미팅을 합니다. 다음 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잔에서 10월 22일 날 이제 미팅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또 누가 내년부터 조인하기로 되어 있냐. 이티오피아, 그다음에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기름 생산국이 다 조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르헨티나, 이집트,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또 이디오피아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조인하게 되면요. 기름 서플라이가 막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푸틴의 전략은 뭡니까? 다음 22일 주에 있는 그 뭡니까? 가잔에서의 그 브릭스 회담에서 이제는 압승을 거두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웨스턴 중심의 헤제모니가 그동안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넘버 원, 첫 번째, 이제는 그 금융을 다 갖고 있죠. 그다음에 밀리터리에는 누구예요? 미국에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밀리터리에 신경을 안 쓰고 전부 다 뭡니까? 금융으로 전 세계를 잡았죠. 일명 우리는 G7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뭐 계속해서 목을 쪼아 오니까 나토를 통해서 포위를 해 오니까 이젠 브릭스는 뭡니까? 합쳐서 그동안 피해를 받은 지역에 합쳐 갖고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스위프트 즉 뭡니까? 런던 뱅크 기준이 아닌 새로운 통화 기준을 만들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미팅이 다음 주에 있게 되죠. 가잔에서.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당연히 국제 통화가 되기에는 아직도 너무 미숙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죠. 그리고 여기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G7처럼 똑같은 유로피안이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로마 제국에서 똑같은 그리스 엠파이어에서 살다가 여러 나라로 나누은 G7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남미,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 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미숙한 미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통화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힘이 붙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9월 5일 날 이런 발표를 했죠. 블라디보스톡 회의에서 우리는 US 달러를 거부하겠다는 건 아니다. 동시에 트럼프도 나는 생션을 아주 필요할 때만 쓰고 생션을 다 이제 이제 여유 있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걸 발표함으로 말미암아서 트럼프와 푸틴이 내고에서 양쪽 헤제모니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근데 동시에 지금 푸틴은 사실은 미국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서방에서 침략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사실은 주눅 들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펜스로 이제는 핵을 많이 개발했죠. 하지만 러시아가 지금 세계에서 처음으로 뜬 해가 어디냐? 사실은 2022년, 2023년에 유럽이 생션을 매길 때 총을 자기 발에 쐈죠. 생션을 하니까 기름이 어디로 갔어요? 가스하고 전부 다 인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더 많이 주고 사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인도가 열받아서 인도는 이제 러시아 쪽인데 열받아 갖고 나 기름 너한테 안 팔겠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럽은 엄청난 어려움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푸틴은 여기서 본격적인 입지를 자기가 확보하기 위해서 요번에 그 키예프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그 도시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그 서플라이를 컷오프하는 그런 뭡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약 38번에 걸친 공격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있었고 그 대신에 100번 이상의 반격이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답니다. 근데 다 그들을 디모럴라이즈 쳐부셨다고 하네요. 반격이 저지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우크라이나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사실은 러시아하고 다 비슷비슷한 민족이라서 내란 일종의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113번에 걸쳐서 반격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한 용감한 군인이고 잘 훈련된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방이 파괴됐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컬스크에 들어갔다가 빼도 박도 못 해갖고 이제 많은 사람이 1,500명 정도가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귀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다 순식간에 목숨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이제 지금 완전 퇴각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키예프에 들어가서 항공기가 뜰 수 있는 그 런웨이 있죠.
항공 저기 비행장이죠. 비행장을 이제 파괴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략적인 승리를 지금 현재 러시아가 거두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유럽에 살 길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기름도 없고 가스도 없고 그 러시아는 자기네가 스스로 생션을 놨고 그럼 갈 데가 어디밖에 없죠? 이제 중동은 전부 다 러시아 편에 섰습니다. 브릭스 회담으로 다음 주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거기다 UAE, 사우디, 이디오피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이란까지 싹 줄 섰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생션이 다 걸려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화로 지금 달러로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터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기를 주고 넌 식량을 줘. 나는 도마도를 주고 넌 콩을 줘. 나는 너한테 쌀을 줄게. 너는 거기에 있는 그 파파야를 줘. 일종의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즉 뭡니까? 그들은 현물 거래로 들어갔어요. 그럼 현물 거래는 뭐가 좋습니까? 이건 exchange rate. 뭡니까? 통화에 밸런스에 필요 없다 이거죠. 현물로 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먹을 거거든요. 식량이거든요. 파파야. 그쵸? 당장 필요한 식물. 그것을 갖다가 현물 거래로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그동안 종이짝으로 밥을 먹고 살았던 금융체제에 대한 엄청난 타격과 반격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무역을 종이로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무역은 무엇입니까? 현물결의 바터인 것입니다. 바터 제도. 나는 A를 갖고 있고 너는 B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익스체인지 하자. 가장 정당한 가격의 방법으로. 그것은 뭡니까? 종이짝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그 나라의 이코노미를 살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우리가 근데 그동안 뱅크 오브 런던이 준비해 왔던 연습해 왔던 그런 뭡니까? 페이퍼 그러니까는 그 금융제도 그죠? 금융 시스템에 대단한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담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현물 거래니까. 그래서 지금 현은 이거는 우리 그동안 인더스트리얼라이즈가 된 나라한테 굉장히 좋은 귀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식량 자급률이 제가 지난번에 들은 바에 하면은 20% 미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바터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너무나 많은 곡물과 이걸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터를 하게 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난을 극복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서구 유럽 G7 주로 불란서, 독일, 영국이죠. 근데 영국은 섬나라예요. 해양 세력 중에 넘버원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브뤼셀, 그 다음에 불란서, 독일, 이태리 이들이 정말 어디서 돈을 벌었냐 하면은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자원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자원이 차단 위기에 있죠. 이것은 약 2년 전에 니제르부터 시작됐습니다. 나이제리아 가스라인이 니제르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데 그것을 니제르가 봉쇄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스가 안 갑니다. 큰일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니제르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이제 말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말리도 니제르랑 합작해서 우리도 이제는 독립을 원한다. 근데 거기에 중간에 낀 나라가 있어요. 버키나파소라는 아주 작은 나라인 것입니다. 이 말리하고 버키나파소하고 니제르하고 합쳐서 AES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침략을 당하든지, 근데 이들의 적은 사실은 이들이 불란서 그 식민지였는데 이들은 지금 누가 자꾸 게릴라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안에서 자꾸 반동 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것들을 제거하자. 그래서 말리하고 니제르하고 그 버키나파소가 이제 에브라함 트라오이라는 젊은 대통령 그 대령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뭐를 만들었냐? 이제는 우리 함께 서로 방어를 함께 하자. 그래서 그 우리가 서방에 있는 세력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독립적인 것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을 이제는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합의를 한 지가 지금 이제 1년 반 됐죠. 근데 이들은 단점이 무엇입니까? 해안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안선 확보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러시아도 세계 해안선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발틱,
하나는 발칸, 세 번째는 뭡니까? 태평양. 태평양 어디죠? 바로 블라디보스톡이죠. 예, 블라디보스톡은 얼기 때문에 부동항이 필요하죠. 부동항 블라디보스톡이 바로 밑에 있는 그 얼지 않은 첫 번째 항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낮은 선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란 대한민국은 이 글로벌 헤제모니 싸움에 말려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전략적인 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지금 현재 서구 유럽에 지금 현재 자원을 공급하는 가스라인 니제르가 이렇게 반불란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너한테 속국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걸 선포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일어났습니까? 버키나파소가 일어났어요. 버키나파소는 왜 중요합니까? 여긴 금이 많아요. 그리고 우라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을 갖다가 전체 다 버키나파소 대통령 에브라임 트라오레가 국유화 시켰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죠. 이제는 공짜로 못 가져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라늄 옛날에 어떻게 사갔죠? 지금 킬로당 2 유로. 근데 마켓 가격은 얼마입니까? 200불입니다. 1% 가격에 사는 이러는 제국주의적인 탈취에서 우리가 해방되겠다 하고 우라늄의 서플라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시장 가격에 사가라. 그래서 100배를 더 주고 사게 생겼어요. 가스는 몇 배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도가 워낙 비즈니스를 잘하는 나라니까. 인도는 영국에 의해서 4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죠. 이때다 싶어서 아마 엄청나게 매겼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취미가 그런 데 있으신 분은 한번은 조사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덕분에 엄청난 전 세계 인구 1위 플러스 가스 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경제적인 수혜자 1위는 인도, 2위는 러시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많이 피해본 나라는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는 그 독일이 피해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근데 불란서도 지금 르펜이라는 여자가 나와서 이제 보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원을 확보해야지만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버키나파소를 압도하고 니제를 압도하려고 군인을 보냈는데 쫓겨났습니다. 지난달에 철수를 요구했죠.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버키나파소에 있는 젊은 대통령 에이브라임 트라오레가 엄청난 대통령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원밖에는 가진 게 없지만 정책적으로 워낙 훌륭한 정책을 펴서 식량 자급에는 순식간에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특이한 현상이죠. 이럴 때 사실은 이들은 외국의 힘이 없이는 서스테인하기 힘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두 개의 힘이 나타나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이 세계는 랜드락 뭡니까? 이제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 바다가 없는 나라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세네갈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네갈 대통령의 특사가 어제 버키나파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엘라이가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인 것입니다. 지금 20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자원을 퍼먹던 그 유럽의 치명타를 날리는 거죠. 이들에겐 친유럽 이코와스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재 지금 세네갈이 협조한다면 뭡니까? 이제는 외부에서 특히 아마 중국 그 다음에 그쪽에서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네갈, 말리, 버키나파소, 니제르 가스, 그 다음에 금, 우라늄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자원국이죠. 근데 왜 가난했습니까? 다 뺏겼어요. 딜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이제는 지금 현재 영국에 잘하는 속임수. 그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인디아를 잡아먹을 때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잡아먹었죠. 그래서 이제는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될 때까지 굉장한 아주 그 피폐한 나라가 되었는데 다행히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갑자기 인더스트리얼라이즈가 되면서 그들이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컴퓨터하고 의술이죠. 그래서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또한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 1위예요. 중국이 뒤졌습니다. 중국과 인디아는 무엇입니까? 인도네시아랑 합쳐서 아시아의 인구, 즉 뭡니까? 생산 뿐만 아니라 유통, 그 다음에 소비, 즉 자본주의 모든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주
아주 엄청난 컨비네이션이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잡았습니까? 러시아를 잡았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국, 인도의 뭡니까? 그 브릭스로 합치는 것은요. 이 서구 G7의 치명타를 던지게 되죠. 그럼 이제는 불란서는요, 독일은요, 아주 급하게 아프리카를 잡아야 됩니다. 아주 급하게, 아주 급합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에브라임 트라오이라는 제가 이 불란서 발음이라서 제가 불어를 못하는데 트라오이라는 아주 40대 미만이죠. 젊은 커널이 나타나서 대령으로 알고 있어요. 이가 이제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2023년도에. 그래서 이가 파워가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국유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니제르는 가스라인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유럽에. 그다음에 뭡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취약점의 해안선을 세네갈이 지금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게 2023년 24년 10월 11일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패러다임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저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은 트럼프와 이들의 전략은 무엇일까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는 왜, 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요구할까? 그리고 왜 그는 젤렌스키를 서포트하지 않을까? 물론 점잖게 지난 2주 전에 미팅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여운을 남겼습니다. 물론 fair, 정당한 땅을 디바이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취임식이 1월 21일 날 있는데 그 전에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을 했죠. 그러면 현재 유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최면상 전쟁을 지속해야 됩니다. 러시아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200년 동안 영국의 꿈이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세계를 점령하는 대영 제국으로서 뭐가 없습니까? 자원이 없기 때문에 대륙 세계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200년 전서부터 영국, 서구 G7의 원수였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싫어서가 아니고 어차피 일종의 뭐죠? 저격 대상인 거죠. 그래서 저격 대상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 노력은 우리 진을 빼지 않고 너의 나라에서 뿌락지전을 하자. 이것마저 우크라이나에서 실패로 들어가는데 돈은 누가 됐어요? 미국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오게 되면 돈을 빼겠다. 돈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공격했던 서구 유럽의 힘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데 이것을 빨리 막을 필요가 있겠죠. 그는 이제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 브릭스가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약화가 되죠. 그럼 미국이 아무리 용을 써도 그동안 1971년서부터 달러가 국제 통화 뭡니까? 기축 통화로서 그다음에 기름을 결제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약해지면은 국가마다 달러를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현물 교제가 시작되면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죠. 결국 뭡니까? 달러 가치가 약화가 됩니다. 이걸 살려야 됩니다. 이거만 러시아를 얼러야 됩니다. 러시아를 얼르기 위해서는 빨리 우크라이나에서 퇴각을 해야 되죠. 유럽은 지금은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네갈까지 누구한테 힘을 합쳤어요? 이제는 말리하고 니제르하고 버키나파소에게 우리 함께 같이 일하자, 협조하겠다. 이런 역사적인 일이 수백 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를 그 유럽 사람이 정복하기 시작한 이후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아프리카를 흔히 검은 대륙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는 사실은요 엄청난 brilliance, 머리가 똑똑하고 그다음에 자원이 충분하고 그다음에 natural resource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한 사하라 그 사막 밑에는 또 reservoir 또 하나의 층이 있는데 땅 밑에 물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물이 다시 이제는 파진다면 이제는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농산물의 서플라이가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는 만만한 경제 파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잽싸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모든 인프라, 철도, 차, 그다음에 다 만들어주겠다. 항구. 그래서 중국이 먼저 갔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 경제적으로 이제 그들을 이제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죠. 압도하기 전에. 그래서 유럽하고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물론 유럽 시대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총을 처음으로 만들었겠다. 마음대로 쏴서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탈취하고 마음대로 노예 상인했어요.
근데 이제는 중국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다리를 놔주고 이제는 길을 만들어주고 산업을 했으니까 훨씬 더 favorable하죠. 근데 러시아는 유로피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짜로 돈을 대주게, 공짜로 양식 대주고, 공짜로 테크놀로지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나 중국, 즉 브릭스의 파워가 지금 현재 아프리카 엄청나게 이거 생겨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유럽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미국도 대부분의 여론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은 글로벌 전체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즉 웨스턴 헤제모니, G7을 중심으로 한 웨스턴 파워가 서플라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시작한, 러시아를 상대로 한 프락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이 지고 있다. 1번. 2번은 그래서 그들이 서플라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지금 버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세네갈의 합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에 댄싱이 갔다. 엄청나게. 그럼 유럽은 뭡니까? 서플라이가 끊겼습니다. 그럼 이제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죠. 전쟁이냐 아니면 협조해서 사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협조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거는 불가피한 충돌인데, 러시아가 공산당이 된 지 1917년서부터 무너질 때까지 1991년, 1991년서부터 지금까지는 러시아는 정말 막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 이제 막 일어서서 밥 먹을 만한 때기 때문에 절대로 침략을 당하지 않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뭐 밑에 있는 한국을 포함하지 않은 한국, 일본, 타이완을 포함하지 않은 모든 글로벌 사우스, 아시아의 나라들은 전부 지질이 못 사는 나라들이었죠. 그래서 이들도 정말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남미는 정말 스페인 엠파이어가 무자비하게 죽이고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무자비하게 씨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살아보기를 원하죠. 아프리카는 서구 유럽에게 침략을 당해서 맨날 노예로 팔려가고 굶고, 뭐 영화를 보세요. 비행기를 타를 보세요. Degrading picture. 뭐 아프리카가 그렇게 다 잘 못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파리가 날라와서 이런 그 모욕적인 사진을 주면서 아프리카 인격을 무시하는 이런 문화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괴감을 낮추고, 근데 여기에 변혁이 온 게 무엇입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웨스턴 센츄리 컬처에서 변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될 줄을 압니다. 여기 한국같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는 동서 헤제머니 양쪽에 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저는 시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선거가 너무나 가까워서 또 선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고 또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